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물류과외사 과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할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하다 보면 물류과외사 자격증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OT 때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OT 때 제가 충분하게 설명해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면 물류과외사는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과목이 뭡니까? 물류관리론이에요. 물류관리론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안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충분하게 80점 이상을 맞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과목인 물류관리를 한번 보실까요? 물류관리론에서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물류관리 총론 또는 일반 총론, 총론 일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취사한도 여기서는 80점대를 갖다가 예상하시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80점대 충분하게 맞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미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국제 물류라든가 물류 관련 법규는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점수가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점수가 낮으면은 어떤 과목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물류관리론 같은 이런 과목에서 점수를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중간중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한번 보시죠. 여러분 교재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교재로는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자, 기본적으로 물류의 개념에서 나와 있어요. 물류는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항상 뭐하고, 물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뭐하고 서비스적인 측면이에요. 서비스. 누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적인 측면이겠죠. 기업은 뭘 따집니까? 비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누구에게, 고객에 대해서, 여기는 고객에 대해서 높은 서비스를 갖다가 해주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갖다가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갖다가 항상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흐름은, 물류 전반의 흐름은 항상 같은 것이에요. 물류 모든 흐름에는 이 두 가지 개념에서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물류에서는 뭡니까? 고객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항상 여러분이 먼저 익숙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비스를 높이는 게 좋잖아요.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에요. 근데 기업은 뭡니까? 비용을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항상 어떤 관계? 상충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충 관계를 이루고 있다. 상충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트레이드 오버라고 하죠. 트레이드 오버. 트레이드 오버라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류 전반적인 흐름, 총 200문제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모든 흐름에서 이런 흐름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문제 또는 지문을 갖다가 읽으시면요, 정답이 어느 정도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자, 한번 물류의 정의를 보시죠. 기본적인 내용이죠. 물적 유통이라고도 하죠. 자, 물적 유통. 그래서 물적 유통이기 때문에 이걸 따가지고 물류라고 하죠. 영어로는요, physical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사실 physical distribution은 뭐하고도 같습니까? 유통하고도 거의 흡사한 용어예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일반적인 용어죠. 원래 의미는요, 로지스틱스에서 시작했어요. 로지스틱스에서 로지스틱스라고 이렇게 이름 자체가 변경됐는데, 그런 이름은 크게 중요치 않죠. 왜? 흐름대로만 따라오면 되니까. 이거의 줄임말이다. 당연하죠. 유통 경로상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고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품질로 중간상 및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한 것을 말한다. 자, 이거 일종의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를 갖다가 뭐예요? 뭐를 위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유통 경로상에 있는 제품과 서비스죠. 제품과 서비스란 그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유형재화와 무형재화인데 사실 물류에서는요, 무형재화적인 측면은 별로 따지지 않아도 돼요. 유형재화적인 측면만 여러분이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걸 적절한 장소란 거, 고객이 원하는 장소예요. 적절한 시기에 고객이 원하는 시기죠. 적절한 품질로 고객이 원하는 품질이에요.
이런 걸로 중간상 및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생산하는 생산지에서 이렇게 여기 고객이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래도 물류는 앞으로 이런 흐름, 만약에 이 생산지가 우리나라에 있고 고객이 외국에 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국제물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흐름은 똑같아요. 단지 국경을 통과하면 국제물류고 국내면은 그냥 국내 물류예요. 그래서 국제물류가 어려울 것은 없는데 뭐냐면은 뭐 UPC라든가 인터콤스라든가 이런 용어, 그 다음에 영어로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어렵다는 것이죠. 무역이라든가 세관이라든가 그런 용어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익숙한 것은 쉽게 느껴져요. 익숙하지 않은 것은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익숙한 것은 뭐냐? 국내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만 국제적으로 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니까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유통 경로상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품질로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뭡니까? 이건 세븐알스 원칙이죠. 세븐알스 원칙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세븐알스 원칙입니다. 이게 나중에 다시 나와요. 세븐알스 원칙 중에 지금 3가지만 나왔을 뿐이에요. 중간상 및 최종 소비에 전달되는 것은 뭡니까?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죠. 물류에 대한 시대적 변화는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자, 물적으로 분배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 지금은 뭡니까? SCM이죠. SCM 시대가 지금은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SCM은 뭐냐면은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SCM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할 것이에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이 봐두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걸 봤으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고 그거는 여러분 책에도 거기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양가로 2번은 그냥 국외 물류 정의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거는 갖다 건너뛰고 양가로 3번을 보시면은 물류 산업은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국내 시장에서 세계 유수 기업들과 경쟁이 심화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물류 산업의 국제 당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갖출 수가 없으니까 해외 모든 나라로 물건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국제화를 당연히 가속화시키고 국내 시장에서 세계 유수기업일까? 그렇지만은 즉 어떤 거? 우리나라 국내 시장 뭡니까? 안방의 토끼도 지켜야 되겠죠. 집 밖의 토끼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방.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한다 이거죠. 경제 심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국제화에 따라서 국제 표준화에 대한 적응력. 자, 국제 표준화한 게 뭡니까? 우리한테만 맞고 외국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맞지만은 외국 사람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을 팔면은 외국 사람이 살까요? 안 사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고요. 이런 적응. 국가 간의 규제에 대한 대응력. 자, 그런 국가 간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슬람 같은 권에 이슬람 국가에다가 만약 돼지고기를 수출한다.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왜냐? 이슬람권에서는 돼지고기를 갖다가 안 먹으니까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국가 간에 어떤 그 나라의 규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걸 당연히 고려해가지고 그런 걸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모두 전자상거래 비중이 점점 증가됐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해외 직구란 말 있잖아요.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해외 직구가 오히려 국내에서 살 때보다 더 싼 경우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비중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 아마존 창업자가 가장 부자잖아요.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저비용 물류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신속하고 신뢰성이 높은 비용적으로 낮은 것이겠죠.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비용적으로 낮은 게 좋긴 할 것인데 근데 뭐 한계는 있겠죠. 무조건 비용을 낮출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 자 당연히 물류 인프라를 갖다 확충시키자는 거 그리고 물류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환경과 안전까지도 중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요즘에는 갖다가 환경 또는 안전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면서 이제 수소 차량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차량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죠. 그 전에 트럼프만 됐어도 그런 거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국제사회가 그 사람에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친환경적인 측면 그런 걸 갖다가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물류의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은 시험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의 득점을 할 수가 있지 틀리진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이제 양각 3번 했고요. 여러분이 거기 물류 흐름 양각 3번 봤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뭡니까? 자 그 다음 뭡니까? 4로 가세요. 여러분 교재로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 즉 5페이지 나와 있죠. 물류의 구성과 영역이라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지금 칠판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 교재 내용 중에서 조금은 핵심적이고 유학적인 내용을 갖다가 중요 부분을 갖다가 하는 것이지 요걸로만 해서 시험장에 가지 마시고 교재를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4입니다. 물류의 구성과 영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류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여기는 뭐냐면 경제활동은 상적 유통활동 상류죠. 물적 유통은 물류예요. 이 상류가 뭐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어디에서 생산자가 물건을 만든다 이거예요. 생산자가 만든 물건은 어디를 통해서 도매상을 통해서 도매상은 소매상을 통해서 소매상은 누구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의 흐름이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유통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유통관리사를 함께 하셔가지고 저하고 이걸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지만은 아는 분은 물류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유통 때도 제가 항상 이런 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유통 경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통 경로. 그래서 유통 경로인데 상적 유통 활동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죠. 자, 최종 소비자가 뭐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생수 한 병 주세요라고 하죠. 내가 생수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편의점 주인이 갑자기 길가에 나와가지고 생수 가져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공짜로 준다면 가져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똑똑똑 생수 한 병 주세요라고 하니까 거기서 생수 나한테 주는 것이에요. 왜? 그냥 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내가 생수를 갖다가 주세요라고 할 때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상류라고 해요. 상류. 그러면 거기서 알았어. 생수 가져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물류예요. 물류. 그러나 물류가 뭡니까? 물류는 상류의 2차적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이게 먼저고 이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물류는 상류의 2차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활동은 상적 유통활동과 물적 유통활동으로 그 범위를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상류고 이렇게 오면 물류다. 물론 소매상과 최종 소비자 사이 단계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것이에요. 도매상이 생산자에게 하더라도 상류고 생산자가 도매상한테만 하더라도 물류예요. 그런 흐름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류는요, 생산자와 생산자, 판매자, 도매상과 소매상, 생산자, 소비자,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거래 계약이 성립된 후 상품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 대금을 지불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상류는 뭐다? 상품 대금을 지불한다. 누구에게? 소매상에게. 여기 같은 경우는 소매상에 지불하고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상품 소유권을 누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거래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매매가라. 매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매매예요. 매매. 그래서 앞에서 만든 이거는 것을 매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매 기능. 그래요. 이게 상류가 그냥 물류 나왔죠. 여기 나왔죠. 물류 나와 있네요. 물류는 뭡니까? 상류 2차적 기능, 2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거래가 성립된 후 그 물품의 인도 이행 기간 중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격적이죠. 시간적, 공간적이죠. 인격적인 어떤 기능으로서 내가 돈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소유권이 누가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었는데 돈을 주니까 이제 물건의 소유권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내가 여기 썼잖아요. 매매 기능이에요. 매매. 즉 매매업이 인격적인 불일치를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인격적인 불일치를 뭐가 매매 기능이 해소시켜 주고 있어요. 자, 시간적으로 뭡니까? 시간적 뭐요? 생산 시기하고 소비 시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생산은 먼저 한 것이에요. 소비는 나중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산한 다음에 보관해야겠죠. 어떤 기능이? 창고업이죠. 창고. 그 다음 공간적이에요. 공간적으로 어딥니까? 자, 생산 장소하고 소비 장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여기까지 가져와야 되죠.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뭘로서? 트럭이라든가 다른 운송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이거는 갖다가 운송업이 이걸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매매업, 그 다음에 창고업, 운송업 효용을 창출한 기능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인격적인 것은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류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이게 상류적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고 시간과 장소는 뭡니까? 바로 물류입니다. 무조건하고 시간과 장소는 물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류에서는 이제 항상 그런 흐름이 흐른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 5페이지 넘어갔고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부터 6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상류와 물류의 분류 효과가 있죠. 자, 양가로 2번도 있기는 있지만은 양가로 있건 거기서 양가로 3번에 있는 상류와 물류의 분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상류와 물류의 분류 효과가 있습니다. 상류와 물류가 분리돼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왜? 상류가 먼저 시행한 다음에 물류가 다음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분류가 뭐가 있겠느냐? 자, 수주 통으로 배송 차량의 적재율이 향상된다. 자, 수주 물건을 주문하는 것이에요. 배송 차량 적재율입니다. 물건에다가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어떤 트럭이 10톤 트럭이 있어요. 10톤 트럭에다가 1톤만 실는 게 나을까요? 10톤을 가득 채우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10톤을 가득 채워가지고 목적지로 가는 게 낫겠죠. 이런 게 바로 뭐다? 적재율이 향상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수송이라는 개념과 있고, 수송. 이런 것은 배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수배송이라고 말해요, 수배송. 사실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합니다, 사실은.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배자는요, 사실 나눌 배예요, 나눌 배. 나눈다는 것이에요.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운송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이 수송은 공장에서 말을 한 게, 공장에서 물류센터 같은 데로 오는 걸 갖다가 이게 수송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물류센터에서 어떻게 하는가? 물류센터에서 바로 고객 A, B, C,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배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배송이라고.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별로 그렇게 많이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무적인 내용에서도 별로 그렇게 구분하면서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용어는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다. 그래서 수송 단계의 통합과 운임 할인이 가능하다. 왜? 수송 단계, 이 단계에서 통합을 할 수가 있고 통합을 한다 의미겠죠. 이거 뭐니까? 분리 효과니까 그 다음에 운임 할인도 가능하다. 효과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역은 사실 어떤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진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관 하역론을 우리가 배울 텐데 하역이란 그 개념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 않지만은 하지만 중요해요. 왜?
창고에다가 하역시킬 수가 있어요. 물건을 가져오면은. 근데 하역한다는 그 이유 자체가 어떤 경제 효과를 창출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하역의 기계화라든가 창고 자동화, 왜 연결되니까 하역도 나름대로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다른 시간과 장소의 효용을 창출한 그런 기능에 비해서 단순하게 하역은 그런 효과를 창출하진 않는다. 그거에 비해서. 근데 하역이 안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네요. 하역의 기계화 및 자동 창고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고의 집중적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고를 갖다가 어느 편제라든가 과부죠. 어느 한쪽에만 한 재고만 가득 쌓아놓고 다른 재고만 쌓아놓지 않았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른쪽 신발과 왼쪽 신발은 함께 있어야겠죠. 오른쪽 신발이 100개가 있으면은 왼쪽 신발도 100개가 있어가지고 100컬러가 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오른쪽 신발만 200개가 있고 왼쪽 신발은 하나도 없다. 의미가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편제라는 그런 것이에요.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 편제라는 거 과부족 해소가 가능한 게 바로 상여 분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배송 차량의 적절 향상이라는 것은 아까 저기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설명드렸던 거.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체 물류 효율화가 실현되는 거. 전체의 흐름에서 이렇게만 한다면은 유통 경로 전체가 뭡니까?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최종 소비자를 갈 때 그런 갈 때의 물류 효율화가 당연히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점과 영업소, 지점이 있고 영업소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올 것이에요. 그냥 지점이란 그 하나 장소, 그 다음에 영업소란 장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점이 갔다가 뭐 제조업체가 직접 경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중간상이 그냥 그 지점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영업소가 있습니다. 하나 그게 일종의 뭐 도매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상적인 개념. 이 사람들의 수주라든가 수주 통합으로 효율적 물류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거죠. 자, 운송 경로 단축과 대형 차량 이용. 자, 특히 대형 차량의 이용은요, 뭐 적재율이 높아지면은 두 대의 차량이 가는 것보다도 소형 차량, 대형 차량 한 대가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대형 차량의 이용으로 수송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용이 절감되니까 굉장히 좋겠죠.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상류와 물류의 분류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은 상류와 물류의 분류 효과, 수저통화로 배송차는 적재로 향상된다. 운임 할인이 가능하다. 자동화 추진이 가능하고 집중적인 물류 관리, 재고 편제, 과부족 해소가 가능하다. 물류 효율화 실현한다. 지점과 영업소 수조 물류 관리가 가능하다. 수송비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이런 내용 알아주면 됩니다. 자, 양가로 4번, 양가로 거기 나와 있는 4번은요. 물류의 6대 기능에서 나와 있어요. 물류. 여러분 페이지는 거기 나와 있는 6페이지가 맞아요. 물류의 6대 기능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만약에 그냥 제가 이 PPT를 안 하고 그럼 책에다 쓰면 책에다 쓰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PPT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물류의 6대 기능은요, 그냥 물류에는 6대 기능이 있더라. 뭐냐? 보관 기능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적인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관 기능이 있다. 뭡니까? 수송과 배송, 운송은 장소적이겠죠. 항상 중요하죠. 시간과 장소. 시간과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류에서는 무조건 하고 시간과 장소고, 유통업에서는 뭡니까? 매매업이라고 했잖아요. 매매업. 그 다음에 하역활동. 사실 이 하역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효용이 창출. 여기서 나오는 이런 효용 창출이라고 했잖아요. 효용 창출. 효용 창출하고 이렇게 시간적 효용 창출, 장소적 효용 창출이 있지만 하역활동 그 자체만은 효용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하역활동의 효용을 창출한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역활동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하역활동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 당연한 게 뭡니까? 이거는 부수활동이에요. 부수활동. 그래서 하역활동이 뭐냐? 운반관리 기능으로 운송과 운송. 여기 운송 있죠? 여기 그다음 보관. 운송과 보관의 부수적인 것이에요. 부수적 활동. 그 자체 하역활동 자체만으로는 효용을 창출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물류 기능 중에서 효용을 창출할 수 없는 기능으로만 없는 기능은 뭐냐라고 물을 때 하역이란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물류의 6대 기능은요 6개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관, 수송과 배송, 하역, 그 다음에 포장,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유통, 가공, 이렇게 6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관, 수송과 배송, 운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역, 포장, 그 다음에 정보, 가공,
이런 것을 6대 기능이라고. 이 6대 기능에서 유통 가공 기능을 간혹 빼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걸 빼가지고 이 5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5개로만. 그러나 이것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포장 기능은 품질적 효용이죠. 앞으로 계속 할 것이에요. 그 물류에서는 이 기능을 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국내에다가 운송하면 국내 물류고 해외에다가 갖다 주면 국제 물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법규. 법이 있으면 물류 관련 법규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모든 게 그냥 포함된 걸 말하시는 것이에요. 물류에서는. 그래서 물류 관리론, 보관 하위론, 화물 운송론이라든가 이런 그 국제 물류라든가 그다음에 물류 관련 법규 같은 거 다른 거 없어요. 이런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찢어져 가지고 이론적으로 조금씩 만든 것뿐입니다. 제가 이미 한 번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것이에요. 물류관에서는 사실 좀 오히려 절대적으로 즉 절대적인 난이도가 오히려 유통관에서 이것부터 쉽다는 제가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200문제가 나오고 유통관에서 2급은 90문제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는 200문제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일 수는 있어도 물류 관리는요 기본적으로 딱 정해진 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류관리사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과학이 아니라 약간 공학적, 산업공학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산업공학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계의 이름, 그 다음에 용도, 활용. 자, 선박을 이용할 때 어떤 기계를 이용하느냐, 항공기를 이용할 때 어떤 기계를 이용하느냐, 그거밖에 쓸 수가 없어요. 팔레트는 어떤 걸 이용하느냐, 컨테이너는 어떤 걸 이용하느냐, 그거니까 딱딱딱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유통은 사실 그렇지 않았죠. 자, 일단 이런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정보관리 기능, 그 다음에 유통관리 기능, 이걸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게 물류의 6대 기능이고 이 흐름에서 이제 계속해서 찢어져서 나오는 것이에요. 과목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찢어져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일단은 그 흐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활동 영역에서 여러분이 그 다음 페이지로는 갖다가 여러분 그 9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9페이지. 책하고 같이를 해야 되니까 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물류활동 영역 가지고 이제 9페이지 나와 있죠. 자, 물류활동 영역 개념에서 물류활동 영역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 활동 영역입니다. 활동 영역. 자, 우리가 사실은요. 활동 영역이라면은 우리가 생산자는 개념이 있었죠. 생산자. 자, 이런 흐름은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주세요. 생산자가 있고 도매상이 있었죠. 도매상에 물건을 넘기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도매상이 없어도 되지만은 전형적인 유통경로 포함해서는 도매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도매상이 있다고. 도매상은 누구에게? 소매상에게 이렇게 물건을 넘기는 것이에요. 소매상. 근데 소매상은 누구에게? 항상 여기는 최종 소비자에게 결국은 물건을 넘겨가지고 이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쓰는 것이에요. 이런 게 뭐다? 유통 경로라고 그랬죠. 이건 유통 경로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유통 경로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뭐가 있냐? 자, 기본적으로 생산자가 뭐랍니까? 생산자가 물건을 가져오겠죠. 뭐해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 완성품을 만들잖아요. 물을 갖다가 생산자가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그 병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 사람에게 의뢰해 가지고 그걸 가져올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재료 같은 걸 갖다가 조달한다 이거죠. 원재료 조달하고 생산하죠. 생산한단 말이죠. 그걸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거죠. 판매를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결국 최종 소비자가 그거 써가지고 그걸 폐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반품하겠죠. 물건이 잘못 왔습니다. 반품 또는 반환. 자, 그 다음에 뭐도 있냐? 휘수가 있어요. 휘수라는 게 있는 휘수. 자, 이런 식의 어떤 물류적인 개념을 갖다가 여기다 보는 것이에요. 물류적인 개념.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 여기다 물류만 붙이면 뭐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 휘수 물류, 반품 물류, 반환 물류, 폐기 물류입니다. 이게 물류활동 영역이고 마치 이거는 하나의 회사처럼 내세워지니까 하나의 사내 물류라고 보통 말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흐름인데 이게 바로 뭐냐? 물류활동 영역이에요. 물류활동 영역이란 것은 물류활동 영역이란 그 개념은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송보관 재관리 주문 처리 및 정보 처리 등 이런 모든 활동이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모든 활동이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거. 그래서 수송
보관, 재고 관리도 일어났죠. 주문 처리라든가 정보 처리 같은 것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류 합리화의 여러 가지 방안을 사려 들어보는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류의 영역을 갖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조달 있죠. 이미 나왔죠. 조달. 그다음 생산 있죠. 판매 물류 있죠. 반품 물류 있죠. 폐기 물류. 이렇게 순다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거. 이게 물류 활동 영역이니까. 그런 다음에 휘소 물류가 있어요. 휘소 물류. 휘소 물류인데 여기는 휘소 물류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생산자가 물건을 공급한 사람이 자기가 공급한 물건을 다시 휘소하는 것이에요. 가장 전형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빈병 같은 거 휘소하잖아요. 빈병 같은 거. 그래서 휘소하는 것이에요. 빈병 같은 거. 그래서 휘소 물류는 다른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싣고 보냈으면 컨테이너도 휘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팔레트도 휘소해야 돼요. 물론 빈 것이겠죠. 물건을 실어다 줬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휘소해야죠. 자기가. 팔레트에다가 물건을 싸가지고 실어다 주고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채워가지고 실어다 줬으면은 그 팔레트는 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컨테이너나 팔레트를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가 물건만 실어다 줬잖아요. 그래 그걸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빈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사용하기에는 물류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휘소 물류는 모든 기업의 공통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는 조달 물류, 생산 물류, 판매 물류인데 조달 물류 같은 것은 당연히 모든 기업이 물건을 가져오잖아요. 그 다음 생산하잖아요.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걸 갖다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모든 기업에 다 적용돼서 사내 물류라는 이름도 쓰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물류활동 영역의 의미는 이런 걸로 되어 있다는 거 뭐 제가 여러분에게 세세하게 하는데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총 물류관리론 기본적인 과목 한 과목당 20강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도 뭐 너무 여러분에게 유치원생처럼 세세하게 알려줄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데 물류활동 영역에 표현해가지고 그 밑에 양가로 2번이에요. 물류활동 영역 목표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물품,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가격으로 전달하는 거 이미 아까 했었죠. 뭡니까? 이게 바로 세븐아이스 원칙 라이트죠. 라이트예요. 라이트 뭡니까? 라이트 커머디티, 라이트 플레이스, 라이트 타임, 라이트 프라이스죠. 라이트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가격, 적절한 가격으로 전달하는 것이 소기 목적이 이건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서비스 증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서비스 증가.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 증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자, 물리적, 사회적 물의 흐름에 관한 경제활동으로 물자유통과 정보유통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류활동 영역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물리적이고 사회적 물의 흐름. 자, 물리적인 흐름은 여러분이 생산한 한해 물품이죠. 물품. 그러니까 옷이라든가 뭐 생수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 물리적인 것이라면 사회적으로도 있어요. 사회적. 뭡니까? 소비자들의 선호하는 것이겠죠. 이런 것의 흐름에 관한 경제활동으로 물자유통과 정보유통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물류활동 영역에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제품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이동, 보건활동 전부와 이에 수반되는 정보를 계획, 조직, 통제하는 활동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제품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전체 유통 경로 또는 물류 경로상에서 당연한 것이에요. 어디가 막히면은 물건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람한테도 혈액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죽겠죠. 마찬가지예요. 이 물건이 제대로 흐름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 경제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및 보건활동의 전부와 이에 수반되는 정보를 계획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활동이에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활동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물류활동 영역입니다. 자, 생산 단계부터 소비 또는 사용 등의 일이다지 상품 이동. 그러니까 생산 단계부터 아까 쭉 했었죠. 이미 아까 몇 번 썼잖아요. 생산자로부터 해가지고 쭉 쉬는 거. 생산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쭉 누구에게 최종 소비자까지 오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생산 단계부터 소비 또는 사용에 이르기까지 상품 이동 및 취급을 관리하는 거. 사실은요, 물류에서는 뭘 안 합니까? 사실은 서비스, 유통은 서비스가 포함되지만은 물류는 사실 보관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사실 서비스는 거기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형적인 제어만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컴스가 이제 국제물리에서 나올 텐데요. 인터컴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인코텀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인코텀스는 다른 게 아니라 뭘로만 유형적인 재화만 따지는 것이에요. 거기만 적용을 시키는 것이에요. 무형적인 재화에는 적용 안 되는 게 바로 인코텀스입니다. 자, 일단 그거는 거기에서 제가 언급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뭡니까? 물류 관리론이고 물류 총론이에요. 근데 총론이니까 일반적인 다른 과목에 있는 것까지도 조금씩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물류활동 영역의 종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달물류가 나와 있어요. 조달물류. 조달물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로 설명하면 생산자가 아까 했을 때 이런 흐름에서 시작된 거예요. 생산. 자, 도매상 해가지고. 그래서 소매상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 때까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물건을 가져와야겠죠.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조달물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조달물류. 그래서 인바운드 로지스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인바운드 로지스트 마이클 포터가 말했던 거 밸류체인 가치 사슬이 있죠. 가치 사슬 중에서 바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주요 활동에도 속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냥 인바운드 로지스트 즉 기본적으로 조달 물류란 그 개념 뭡니까? 하나의 원재료. 자, 옷을 만들면 뭘 가져와야 돼요? 천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천을 가져와가지고 그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달물은 기업 생산활동에 필요로 하는 각종 원자재, 부자재부터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창고 등에 보관 관리되고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 물류 활동을 갖다가 뭐라고? 조달 물류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까지 모든 활동, 원재료를 무조건 가져오는 것은 조달 물류적인 개념이에요. 원재료를 가져오는 건 조달 물류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공급자를 선정합니다. 그다음에 구매 주문 발주하고 입하, 검수, 원자재 재관리 및 품질 관리, 구매 협상, 원자재 원가선. 이건 뭐냐면 여기서 물건 조달해 준 사람 있잖아요. 조달해 준 사람하고 그 사람과 이 생산한 사람 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 거래할 때 공급자가 누구한테 우리가 가져오는 게 낫겠느냐. 그다음에 구매 주문을 갖다 발주하겠죠, 이제. 그다음에 입하도 하고 입하란 것은 여기 들어올 입자예요. 그 물건이 들어온다. 이 하자 아시죠? 하자. 지마자예요. 지마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마자예요. 지마자. 그리고 들어올 입자. 들어왔다는 것이죠. 입하. 물건이 우리 공장 창고에 들어올 때 오는 거. 그다음에 검수라는 것은 뭡니까? 알겠지만은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그다음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원자재 및 재관리 및 품질 관리, 구매 협상, 원자재 원가 산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게 어느 영역에 속한다고요? 조달물류 활동 영역에 속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것만 조달물류 활동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요. 이다음에 뭐가 있냐면 생산물류적인 개념을 한번 보는 것이요. 생산물류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생산물류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생산물류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페이지로는 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로는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매니팩처 로지스틱스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생산물류는요. 창고에 보관이 자재 출고 작업을 시작을 했다는 게 여기까지가 뭐니까? 여기까지 창고에 입고 시점까지가 뭐니까? 조달 물류인데 조달했던 걸 가지고 창고에서 출고예요. 출고. 그러니까 여기서 출고 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자재를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생산된 완제품이겠죠. 항상 결과가 뭡니까? 생산 물류는요.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완제품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완제품을 보관 창고에 입고하기까지 수반되는 이제 완성품을 창고에다가 입고입니다. 입고. 이미 여러분가 아시겠지만 창고에다가 들어가는 것을 입고라고 그래요. 입고.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입고라고 해요. 입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도 있잖아요. 이거 입고. 입고라고 보통 합니다. 창고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 입고하기까지 수반되는 운반,
보관하여 재고 관리 등 이런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류 활동을 갖다가 우리가 생산 물류라고 하고 생산 물류 활동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 그래서 생산 물류 활동 영역은 어떤 것이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재 창고에서 출고로부터 생산 공정으로 원재료 부품 등이 생산 공정에 취급될 때부터 생산 포장에 이르기까지 물류 활동으로, 그러니까 원재료에서 이제 하나 완성품이 된 것이에요. 완성품이 하나의, 원래는 물도 가져오고 물 담는 그릇도 가져왔지만은 그다음에 뭐 포장지도 가져왔지만 이제 하나의 완성품 돼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생산됐던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소매상에서 사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물류는 완성품을 만드는 단계죠.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런 전체적인 과정을 갖다가 무슨 생산 물류 과정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지만, 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판매물가 있어요. 이제 판매는 여기겠죠. 생산을 했으니까 생산을 갖다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요. 그냥 판매를 한다는 이거죠. 판매. 그래서 판매로 인하여 완성품 출고되어 공장에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가지고 고객에 인도될 때까지 물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물류는 이제 고객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또는 어디입니까? 도매상에게 인도돼도 판매 물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도매상이 고객이 되니까. 자,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수송 및 배송 활동으로서 제품 창고로부터 제품 출고, 뭐 제품 창고 아시죠? 거기다 보관해놔, 완성품을 보관한 다음에 그런 제품을 출고하고, 그죠? 출고라는 것은 이제 나간다 이거죠. 날출자죠. 창고에서 나간다 이거예요. 날출자. 그리고 출고란 건 아까 들어올 입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다는 거, 나간다는 거. 배송센터까지 수동 배송센터로부터 각 대리점 고객의 배송될 작업이 모두 포함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런 거 배송센터라고 하죠. 이런 걸 갖다가 배송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래서 공장으로부터 엄밀하게 따지면 공장 같은 데서, 공장에서 어디 물류센터라든가 아니면 갖다 도매상 입구 창고라든가 그런데 일단 가는 걸 갖다가, 생산지에서 어떤 큰 창고 같은 걸 가는 데를 갖다가 우리가 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엄밀하게 의미하면 쓰지만은 그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만 구분하면 돼요. 시험에 나올 때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물까지 보고 사내물류가 있습니다. 사내물류. 사실 어찌 보면은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가 하나의 회사에서 되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사내라는 것은요, 회사 내예요. 이건 내 안에서 한다 이거죠. 어느 회사, 그 회사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회사에서 안에서. 그리고 사내물류라는 것은 원재료 공급, 생산 공정, 수송, 보관, 거래소, 납품의 과정에 조달물류, 생산물류, 판매물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 과정. 그래서 물자가 생산 공정에 투입된 후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판매를 위하여 물류 창고나 배송 창고에 입고되는 과정 중 회사 내부에서,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니까 회사 내부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회사 내부니까 사내가 되는 것이에요. 사내가 사내물류 행해주는 물류 활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알아두시고 반품물류라는 개념도 있는데, 반품물류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최종 소비자라든가 아니면 이 도매상도 마찬가지고 소매상도 마찬가지고 최종 소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받은 자가 내가 원했던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택배로 주문했을 때 온라인 어떤 그 전자업체에서 여러분 물건 주문했을 때 내가 원했던 거 주문했던 게 아니면은 여러분 그대로 먹나요? 아니 그대로 소비하나요? 제가 지금 먹냐고 말했던 이유는,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만약에 나는 갖다 짜장면 시켰는데 갑자기 짬뽕이 나왔어요. 그냥 먹나요? 아니잖아요. 왜? 나는 짜장면 시켰어요. 짜장면 다시 돌려주세요. 짜장면을 주세요 하고 짬뽕 나온 걸 다시 주인한테 갖다 주잖아요. 내가 시킨 걸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최종 소비자라는가,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받은 상품을 갖다 다시 이쪽으로 반품시키는 것이에요. 공급한 사람에게 반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게 반품.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진짜 그럼 이런 건 반품 또는 반환이라고도 하죠. 반환.
그래서 반품물류, 반환물류라고 돼요. 그래서 리버스란 말 개념 쓰죠. 판매된 제품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요. 그래 문제점이 없으면 쓰겠죠. 근데 판매된 제품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그 제품을 그대로 못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품해야겠죠. 그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즉 공급자, 물건을 공급한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물류 활동을 갖다가 반품 물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 사람이 공급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항상 최종 소비자만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급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공급한 사람에게 반품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급한 사람이 만약에 도매상이라면 그 사람은 소매상이 이 도매상한테 반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품. 그래서 공급한 사람에게 공급받은 자는 항상 물건을 반품할 때 그걸 반품물류. 최근 전자상거래 확산과 더불어 판매된 제품이 주문과 상이하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교환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반품물류의 개념이에요. 이런 내용이 반품물류의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흐름을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사내물류, 반품물류 이런 흐름을 봤고, 자, 회수물류가 있어요. 회수물류. 회수란 건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회수란 것은 공급자가 몰랐을 때는 우리가 공급받은 자 반품했는데, 회수물류는 공급자가 알아서 회수하는 것이에요. 알아서. 이거 써먹을 것 같네. 나중에 다시 사용해야겠다. 재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회수물류는 내가 먼저 알았어요. 여러분 뭐 리콜하고 이런 가끔가다 자동차 같은 거 뉴스에서 보시면 나오잖아요. 리콜. 뭐 현대자동차가 어떤 제품에서 뭐 몇만 들어갔다 리콜 처리했다. 미국에서 나오는 거.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회수한다는 것이요. 이건 제품 가치를 살리거나 제품 가치 이게 죽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살리기나 창출하기 목적으로 소비자를 시작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최종적 물건을 받은 사람으로 시작점을 해가지고 최종 목적지까지 물건을 공급한 사람에게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돌려주겠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가장 전형적 용기라든가 그다음 팔레트 이런 것을 갖다가 재사용하기 위해서죠. 이런 것은. 그래서 용기 회수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 팔레트, 컨테이너 이런 것은 재사용이죠. 원재료 이런 것 등을 보통 말합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게 거기서 재사용을 위해서 그 공급한 사람이 재사용을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것이지만은 물건을 공급자가 알았어요. 잘못 공급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은 다시 리콜 해가지고 이런 것도 바로 뭐 회수물류에 들어간 것이에요. 리콜 하는 거. 그런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회수물류 같은 거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요, 집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많이 소비를 한답니다. 주문해서.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은 뭐가 많이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빈 깍이라든가 아니면 그 물건을 쌌던 포장지라든가 이런 거 다 엄청나게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거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1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색물류라든가 흔히 우리가 환경물류적인 개념에서 봐야 돼요. 이런 것은. 이런 걸 갖다가 환경물류. 그래서 녹색물류와 환경물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녹색물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린 로지스틱스 또는 환경물류라고 합니다. 환경물류.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것은 너무나 환경 오염이 심하면은 지구가 온난화가 되고 지구가 이제 거의 갔다가 너희들 때문에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인간들 때문에 이제 지구가 빨리 갔다가 멸망될 수 있고, 뭐 에너지 보존, 그다음에 쓰레기 재사용 이런 것들 환경 문제는요, 물류 활동도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벌써 나타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물류량이 증가됐다. 택배업.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환경적으로 이제 만약에 택배를 갖다가 배달하신 분도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품 설계부터 구매라든가 생산 유통, 자, 구매 때 또는 생산할 때부터 또 유통 단계, 모든 단계, 그러니까 모든 단계예요. 이거 어느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제품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생산 때 원래 초기 단계부터 맨 폐기할 때까지, 소비자가 그 내용물을 쓰고 폐기할 때까지 전체 과정에서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계 단계에서부터 판매지역, 소비자 사용에 이르기까지 그런 활동을 갖다가 녹색물류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제품 사용한 후에 철저한 분리, 요즘은 쓰레기 같은 것도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분리하고 또는 휴수 시에 휴수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포장 상자라든가 배출가스 등,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재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런 걸 한번 따져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물류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물류활동을 도출해내고, 친환경 그다음에 친환경 이 활동 모두 여기 포함된 것이에요. 이런 모두. 자, 친환경 물류 산업의 경쟁의 강화며 부가치 창출 등 기반을 하면서 이런 경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환경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물류 활동에서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을 갖다 취소한다. 자, 에너지 사용하고 탄소 배출을 취소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의 강화라든가 부가가치 창출을 갖다 기반한 것은 뭡니까? 경제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차이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해야 되니까요. 자, 첫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충분하게 어느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충분하게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수고 많이 했습니다.